야, 지난 학기 때 풀었던 문제인데 원본 100원에 대해 5% 세마이 애뉴얼 즉 연이자를 두 번 지급하는 경우 현금 흐름을 제시하고 연수익률을 제시하시오. AER은 단위를 1년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으로 이자율 SA는 세마이 애뉴얼의 약자이고 요거 관계이다. 여기서 RS는 5%이고 RA가 이에 대응하는 연이자율이다. 이러고 돼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원본 100에 대해서 5%를 세마이 이자율로 준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이렇게 준다는 소리지.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1년 후에 지금 2.5만큼씩을 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원본은 이제 빼고 이자만 하면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요 왼 좌변이 뭐냐? 이게 미래 가치가 되는 거지. 요게 좌변이.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지. 이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가 6개월을 단위로 했을 때 기간 2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 오른쪽은 뭐냐면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어떤 이자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A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RA. 여기서 지금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RA만큼 주는 거지. 요거 대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거지. 퓨처 밸류는 1 플러스 RA 이렇게 되는 거지. 1승. 그러지? 요 둘을 같게 만들어 주는 게 뭐냐? 요걸 구하라는 거지. 요 RA를 구하라는 거지. 이 문제지. 그래서 요걸 풀면은 답이 나온다. 뭐 그 이야기고. 요거 풀으면 답이 나와.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흐름도 이렇게 줘야 되고. 좋아. 현재 시점을 0이라 하고 단위기간 이자율이 10% per annual이라 하자. 기간 2년, 3년 후 시점에 50을 주는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시점 0, 1년에 불입해야 하는 금액을 제시하시오. 단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고 전체 현금 흐름은 4번 발생한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자, 보면은 지금 50을 준다고 그랬어. 50을 2 3에 50 그럼 여기서 얼마를 줘야 되겠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지. XX 이러고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전체 현금 흐름이 제로, 프레젠트 밸류가 제로가 되는 게 적정 가치가 되는 거지. 적정 가치가. 그런데 지금 시중 이자율이 얼마라고 그랬어? 10%라고 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할인율이 10%인 거지. 할인율이 10%. 그래서 할인율이 10%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현재 가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X 플러스 X의 1 플러스 0.1의 1승.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돈이 나가는 거니까 들어오는 것은 50 이렇게 1 플러스 0.1의 자승 더하기 50의 1 플러스 0.1의 3승 이꼴 제로. 이걸 풀어주는 거지. 이걸 풀어주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이걸 풀어주면은 x 값이 나온다는 거지. x 값이. 자, 요것도 이해를 해야 돼. 요것도. 이게 실은 이제 내가 얼마 전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실은 이제 한번 봐보자고. 동일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제 유사한 문제인데,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연금은 쭉 설명이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돈을 일정하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었을 때 그걸 정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리고 남으면 가져가고 자손들이 부족하면 그냥 꽝이야.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낼 거야. 아마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재원 확보하기엔 중요한 제도다. 지금 요게 지금 한국주택공사가 하는 건데 주택연금의 현금 흐름을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 지금 보통 주택연금이 이제 가입 금액과 그 다음에 이자가 있어. 쭉 보면 여기 이제 주택연금 뭐 이렇게 나오네. 지급 방식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요게 주택연금이란 주택가격 공시가격 9억이야. 지금 12억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혼합, 뭐 여러 가지 대출 상환 방식, 그다음에 우대지급 여러 가지고 정액형, 정액형 인출한도, 인출한도 유형 뭐 여러 개 쭉 있네. 종신 방식, 확정 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떠냐면 주택 가격과 주택연금, 주택 가격과 주택연금 월 지급액 이걸 보자고. 그러면 지금 쭉 나오는데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약 9억 정도 주택을 맡기면은 월 300 정도 주더라고. 여기 나오네. 월 300 이렇게 10억 원 집 일체 보유시 월 297만 원 70세니까 이것은 65세도 돼. 12억이면은 월 300 정도를 주더라고. 월 300 정도를.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월 300을 주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현금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월 300을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주는 거야. 언제까지 살지를 몰라. 언제까지. 그러다 죽으면은 한 큐에 확 다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요 금액을 여기 보통 금리가 어느 정도 되냐? 5% 정도. 5% 정도로 해가지고 환산해가지고 집을 팔고 나서 요 금액보다 남으면은 그 자손들한테 돌려주고 부족하면은 아마 안 받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쭉 한번 봐보자고. 어떻게 현금 흐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챗GPT한테 물어보지. 아이고, 챗GPT한테. 자, 주택연금 현금 흐름. 가입자가 5년 후 사망할 시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해줘. 주택 10억 주택 10억 주택 시세 10억일 때 연금 가입자가 5년 후 사망할 시 현금 흐름에 대해 말해줘.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지. 그러지? 그러면 이제 이걸 영모계지론이라고 불러. 5년 후 가입자한테 현금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 연령 70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입 5년 후에 죽었다고 그래. 뭐 이제 이렇게 하면 현금 흐름 요약 이렇게 연금 수령액 약 95만 원. 이건 말이 안 돼. 지금 월 한 300만 원 정도죠. 월 300만 원. 이거 좀 잘못됐어. 이게 연금 지급 정지 남은 금액 수령한 연금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이걸 하고 주택 잔여 가치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소유권 인수 주택을 매각의 상환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약 250만 원 정도 나와. 약 250만 원. 주택 시세가 10억 원인 경우 월 250 정도 수령하지 않는가. 이건 이제 챗GPT가 잘못한 거야. 그러지? 그래서 10억 원인 경우에 지금 이 정도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지금 이제 요런 게 이제 요게 이제 주택연금이지. 그래서 수령 총액은 약 1억 5천. 상속인에 넘어갑니다. 도표로도 설명해줘. 도표로 줘. 요렇게 나오지. 자, 봐봐.
요렇게 165, 200, 255. 월 수령액 예상. 이게 좀 다르네 금액이. 아하. 이건 뭐냐면 70세부터 시작했을 때 250만 원이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은, 지금 여기 70세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70세, 71, 72, 73, 74, 74까지 받아먹고 이제 여기서 갔어. 여기서 이제 확 가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 25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지. 250만 원. 250만 원 받고 나서 여기서 요만큼을 갚아야 되지. 요만큼. 그럼 얼마 갚아야 되냐?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금리가 많이 시중 금리가 5%라면 지금 250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대 지금 60 70부터 그냥 바로 받았다자고. 그럼 250 더하기 250 1.1에 1승부터 쭉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0승, 1승, 2승, 3승, 4승. 그러니까 250 1.1에 4승 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로 해야 되겠지. 그러면 더 편하니까 1.1에 5승 이꼴 제로. 요렇게 해주면은 내가 지금 5년 후에 내가 이제 상속자야.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남기신 그 주택연금에 가입을 한 거야.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내가 주택금융공사에 물어봐. 금리가 몇 프로예요? 물어봤더니 5%입니다. 그런 거야. 5%입니다. 그러면 5%면은 내가 얼마를 돈을 주고 내가 얼마 가져올 수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걸 해준 X를 계산하면은 요 X가 내가 주택금융공사에 줘야 될 돈인 거지. 그러고 나서 주택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금액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요걸 차감해 준 금액 나머지가 내가 상속해야 될 금액이지. 그러면 주택금융공사한테 요 돈이 맞지 않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지. 그럼 주택금융공사에서 이거에다가 뭐 플러스 뭐 수수료 같은 걸 좀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들 이해되지? 유사한 문제야. 요거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모기지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돈을 여러 번 쪼개서 주는 건데 모기지론은 어떻게 주는 거야? 한꺼번에 주는 거지. 한꺼번에. 모기지론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지.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고, 대신 모기지론 같은 경우 이게 기간이 픽스돼 있다고. 픽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모기지론이지. 이렇게 써. 모트 기지 론, 모기지 대출이라고 그러지. 대출. 무슨 말인지도 이해해야 돼. 이런 흐름이야. 그래서 내가 모기지로 낼 수도 있어.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그때 적응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는 예를 들자면 10억을 대출 받았어. 주택을 살려고.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뭐 시험 문제는 3년 안에 다 갚아라. 3년 안에. 그리고 3년 안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10억 플러스 지금 바로 얘가 제로니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가 되겠지. 1.1에 1승 그러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1.1의 자승 1의 자승 더하기 마이너스 x 1.1의 3승 이꼴 제로. 시중금리가 10%라고 할 때 10%일 때 이러고 되는 거지.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건 여기는 10이야. 10%가 아니고 여기서는 10억이야. 10억. 이건 억 단위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10억을 빌렸어. 예를 들자면 10억을 빌렸는데 지금 내가 은행에다가 매년 얼마 갚아야 되는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이게 이제 모기지론이지. 이것도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 이제 해보자. 일기 후 배당금이 10,000원인 주식이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중 이자율이 4%라는 가정하에서 고등 모형에 따라 잠재 성장률을 계산해라. 고등 모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고등 모형은 요거지. 고등 모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일기 후에 배당금이야. 이게 일기 후에 배당금 이게 10,000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되는 거고 4%. 그랬을 때 1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풀어보면은 지금 지금 10,000원인데 그러네. 여기 풀어보면 이게 좀 이상하게 답이 나오네.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나와야 될까? 20만 원. 여기 풀어보면은 20만 원 정도로 해놓고 풀면은 요때는 내가 좀 가격을 잘못 넣은 거야. 그러니까 20만 원이 다르게 놓고 풀어보자고.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자, 20만 원이다. 우씨 뭐야 또 갑자기 노트. 20만 원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만원 R로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G 이꼴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뭐야 안 보여. 뭐야? 내 거대로 나오는데 이게 옛날 건가 보다. 잠깐만. 이 엉터리야. 엉터리. 잠깐만. 아 이게 왜 이러냐 이거. 이 컴퓨터가 지금 내가 이걸 무선으로 했더니 좀 버벅대더라고. 버벅대. 잠깐만. 지금 촬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지금 촬영되고 있어. 자 다시. 이게 참 이게 왜 이래 이거. 짜증나. 이게 참 이게 왜 이러지? 미안해. 이제 되네. 이거 진짜 이게 안 좋네. 이 삼성이 그러니까 애플한테 이게 지금 이번에 애플한테 물먹인다고 그러던데 쉽지 않을까? 애플 이기는 게.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원, 20만원, 셋, 넷, 다섯. 0.04 마이너스 G.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20만원의 10%가 2만원이잖아. 이게 만원이니까 0.05가 되는 거지. 이게 0.05. 0.04 마이너스 G. 그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되지. 이렇게 보내고 여기 아직도 마이너스가 나오네. 이 정도 해도 형들도 잠깐만 30만원 정도 가야 되네. 30만원 해야 되네. 이걸 30만원으로 30만원 하면 0.03 정도가 나오니까 얼추 여기가 0.03이 나오는 거지. 0.03. 그러면 요러고 하면은 G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0.0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높은 값을 줘야 되네. 높은 값을. 그러니까 내가 요건 좀 계산 문제를 줄 때 잘못 준 거야. 그러니까 요걸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표면금리가 5% per annual이고 만기가 2년, 액면이 100원인 채권이 107원에 거래된다면 이 채권의 YTM은 얼마냐? 요걸 구해봐라. 요것도 지금 이제 보면은 자 표면금리가 5%에 만기가 2년. 그러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5%니까 5, 1년 후에 2년 후에 5 그러면서 100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요거대 지금 이 채권이 107원에 거래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5에 1 플러스 X의 1승 그 다음에 105에 1 플러스 X의 자승. 여기에 지금 이자율을 모른다는 거, 여기 모르는 이자율이 여기에 107원에 거래된다는 거지. 그때 이 X를 우리는 YTM이라고 부르지. Yield to Maturity. 만기 수익률이라고 부르지. 만기 수익률. 그래서 요걸 풀어주면 돼. 요걸 구하라는 거지.
요걸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서로 비교를 해야지 쉽지. 가격으로 비교하면은 채권이랑 조건이 서로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채권은 비교하기 힘들어. 근데 수익률은 서로 비교할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중요한 거야, 채권은. 그래서 이때 만기 수익률로 보통 비교를 한다고. 어떤 채권이 수익률이 좋냐 안 좋냐를. 그러니까 동일한 신용 등급이면은 동일한 신용 등급에 동일한 만기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한 만기이면은 수익률이 같아야 되겠지. YTM이 같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YTM이 어떻게 되는 거야? YTM 만약에 다르면은 YTM이 1이 있고 YTM2가 있는데 어떤 채권에 대해서 이가 있으면 여기 더 높다고 그러면 요걸 사버리는 거죠. 요것은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에 요걸 사면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또 떨어지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동일한 신용의 동일한 만기인데 YTM이 높을수록 그걸 선호하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치 이거 똑같은 거야. 신랑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대학교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이도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월급 많은 애한테 가야지. 월급 많은 애한테. 그것도 똑같은 거지. 마찬가지인 거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풀면 나온다. 표면 금리가 5% per annual이고 만기 2년 액면이 100인 채권의 YTM이 4%라면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냐? 거꾸로 이제 여기 4%를 넣고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분자야. 5와 105가 돼야 돼. 5와 105가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된다는 거지. 이거 주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풀어보자고. 수익률이 10, 15, 20인 자산 XA와 수익률이 15, 마이너스 10, 20인 자산 XB가 있을 때 각 자산의 기대 수익 분산을 제시하시오. 또한 두 자산 간 공분산을 제시하시오. 단, 이하 분산 공분산은 샘플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관측치 개수 마이너스 1, 즉 n-1로 나눈 값을 쓴다. 분산의 공식은 요걸 쓰고 x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저거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때는 요것을 가격을 제시하고 가격으로부터 수익률을 요걸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요것을 가져다가 집어넣은 걸 썼지. 그러니까 요걸 썼는데 10, 15, 20, 15,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하면은 퍼센티지로 되고 그냥 이렇게 써줘도 돼. 똑같아. 퍼센티지로 하는 거나 요거나.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것을 손으로 계산하라는 거지. 손으로. 나는 요걸 엑셀로 계산했어. 근데 손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건 풀 수가 있어야 되지. 풀 수가 있어야 돼. 그건 내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관계수 로우는 두 자산 간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값이다. 즉 상관계수는 요거다. 어? 요것이다. 직접 문제 두 자산 간 공분산 및 상관계수를 구하시오. 뭐 공분산은 지금 구해놨지. 여기다가 구해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표준 편차를 각각을 구해가지고 요거지 분산해서 나눠야 되지. 그래서 요놈으로 요것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12 나누기 뭐야? 5 곱하기 16 요러고 되겠네. 5 곱하기 16 그러면 요게 나오겠네. 요거 이해해야 돼. 그래서 공분산에 대해서 모르면 너무 곤란해. 공분산에 대해서 공분산을 구하려면 공분산이 아니라 상관계수.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 공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표현을 보통 이렇게 해줘. 1, 2 이런 식으로 써줘. 서메이션 어떻게 되는 거야? x라고 한다고. x, 뮤 x, y, 뮤 y. 그러지? 나누기 n-1로 해준다고. 요게 중요해. 요렇게 해준 게 요게 포인트야. 그럼 요렇게 계산된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 편차 곱하기 편차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n-1로 나눠준 거지. 관측치로. 요게 포인트야. 그게 뭐야? 공분산이지. 요거 공분산. 그러지? 분산은 노테이션이 뭐였어? 요거였지.
분산은 시그마 1 제곱, 예를 들자면 주식 1번의 제곱, 그러면 어떻게 서메이션, 예를 들자면 x라면 x 뮤 x의 자승 나누기 n-1 이러고 되는 거죠. 그러지? 마찬가지로 주식 2의 제곱은 서메이션 y 뮤 y 제곱에 n-1 이걸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지? 이거 다 내가 동영상에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거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자, 이거 계산할 줄 모르면 아주 곤란해. 자, 6번 문제에서 각 자산의 40% 60% 투자하는 확률 변수로서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제시하고 이의 분산을 계산하시오. 즉 일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0.4 곱하기 10 더하기 0.6 곱하기 15와 같이 계산 후 평균 분산을 내봐라. 지금 그런 거지. 요것을. 그래서 지금 요것을 해보면은 너무 쉬워. 여기서 지금 뭐야? 0.4 곱하기 0.6을 해주면 돼. 지금 요거에다가 요거 여기도 0.4 곱하기 더하기 요거 곱하기 0.6 하면 여기 나오는 거지. 그러지? 그 다음에 여기도 0.4 더하기 요거 곱하기 0.6 하면 여기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 대 어떻게 요거 대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이게 뭐야? 포트폴리오의 요 Y의 평균과 분산이 나온 거죠. Y의 평균과 분산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나왔는데 지금 6번 문제에 계산된 값을 이용하여 요걸 계산했잖아. 요것을. 근데 요걸 이용해서 요거로 계산해 보라는 거죠. 요거로. 그래서 요거 계산해 가지고 루트 씌워야 되지. 루트. 그러니까 지금 해보면 어떻게 돼? 요거 각각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의 표준 편차가 여러 개 나오지. 표준 편차.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뭐야? 0.4의 자승 곱하기 5의 자승 더하기 0.6의 자승 곱하기 16의 자승 더하기 2 곱하기 0.4 곱하기 0.6 곱하기 공분산이 얼마였어? 여기서 공분산이 요거지. 12.5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면은 103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103이. 즉 요거 대 지금 제곱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요걸 확실히 이해해야 돼. 요거 이해 못하면 이제 아주 곤란해져. 자, 다시 설명할게. 자, 봐봐. 요거 여기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이씨 뭐야 갑자기 왜 없어져? 짜증나게. 또 그러네. 내 맘대로 안 되네. 내 맘대로 안 돼. 자, 이렇게 지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자, 봐봐.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0.4의 자승, 요게 지금 요거잖아. 요거 WA의 자승이 되는 거지. 0.4의 자승. 그 다음에 뭐야? 시그마 A가 뭐야? 5의 자승 더하기 0.6의 자승 곱하기 16의 자승 더하기 2 곱하기 0.4 곱하기 0.6 곱하기 시그마 A, 시그마 B 그러지? 0.4 시그마 AB 시그마 AB 요 공분산이라 요거야. 공분산 여기서 얼마였어? 지금 요거잖아. 12.5가 되는 거지. 그래서 12.5 요렇게 되는 거야. 12.5 요렇게 계산해야 돼. 그럼 요렇게 나오는 거지.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시그마 AB는 조금 전에 공식에 따라서 로우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A 곱하기 시그마 B 요것도 똑같지. 요거대도 주의해야 돼. 요거대도. 자, 그럼 이렇게 계산됐고 수익이 10, 15, 마이너스 5인 자산 A와 수익이 5인 자산 B가 있을 때 각 자산의 기대 수익과 분산을 제시하시오. 그럼 해봐. 그러면 0이 나와버리죠. 여기는 0. 여기 그냥 5니까 편차가 제로잖아.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야. 이게 제로가 된다고. 그러면 이 두 개의 편차를 곱해보이 제로니까 공분산은 제로가 나와버리는 거죠. 공분산은 제로. 그래서 이러한 자산 B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러한 자산을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실제로 엑셀에서 이 두 개 A와 B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직선상에 있는 걸 보였다고. 요건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했고 CAPM은 지금 안 냈는데 이제 이번 기말에는 CAPM 낼 거야. CAPM까지 이제 설명을 할게. 요렇게 되면은 여기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은 자 보자고. 지금 이제 CAPM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CAPM은 요러고 된다고 그랬지. 이게 일단은 어제도 수업을 설명했는데 일단 CML이라는 놈은 뭐냐면 여기가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된 놈이 CML이라고 그래서 CML 그러면서 요렇게 요것을 우리는 탄젠트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탄젠트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면서 요 부분이 요렇게 해서 시그마 T의 자승 뮤 T라 한다면 여기가 RF가 되니까 RF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되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시그마 T의 자승의 슬로프가 이러고 되는 거지. 뮤 T 마이너스 RF가 되는 거지. 슬로프. 그럼 요것을 X로 봐가지고 요렇게 시그마 때는 포트폴리오니까 이렇게 써준다고. 그 다음 여기가 절편이 RP 이렇게 써준다고. 요게 CML 공식이라고. 여기 CML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캐피탈 마켓 라인 무슨 말인지들 이해해야 돼. 자, 이러고 되는데 근데 이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러고 돼 있잖아. 이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게. 자, 보면은 이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다다다다 이러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무수히 많은 자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무수히 많이. 우리나라 주식 같으면 700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이 공간에서 시그마 스퀘어 뮤가 있으면은 유틸리티 펑션은 요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서 더 높은 걸로 이렇게 하자고. UT 이런 식으로. 그러면 U2가 U2가 이거 U2가 U1보다 더 좋고 U1이 U0보다 더 좋다고. 요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선호를 나타내는 거야. 선호를 나타내는 게 더 좋아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지. 생각해봐. 동일한 위험에 더 높은 수익을 좋아하니까. 그러지? 그 다음에 동일한 수익이면은 더 낮은 위험을 좋아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뭘 보일 수가 있냐면은 자 지금 실제로는 이야기한 것처럼 요렇게 되잖아. 시그마 스퀘어 뮤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다고. 여기서 무수히 많은 자산이 있는 거지. 무수히 많은 자산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RT가 REM이 된다면은 요거 뭐냐면 접선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가 되면은 요거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포트폴리오가 되면 여기는 이제 RM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고. RM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틸리티 펑션이 이때 최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U0 U 스타 그러면 U 스타일 때가 가장 높은 수익을 주면서 피저블한 거지. 피저블 가능한 선택인 거지. 퉁 떠보면 이건 인피저블한 거고 이렇게 떠버리면 인피저블한 거지 뭐. 그러지? 그러니까 요런 점에 이렇게 요 점에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요 점에만. 그러면은 이때 실제로는 RF 연원과 그 다음에 RM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RF와 RM만 가지고 얘만 투자를 한다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되 만약에 비전이 이게 시장에 대한 비전이 똑같고 유틸리티가 함수가 동일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투자하게 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정이 뭐냐면은 가정이 뷰가 다 똑같아.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뷰가 그 프레퍼런스도 효용 그것도 똑같아. 동일. 그러면은 요것은 뭐냐면 최적 옵티말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요게 선정이 된다고. 여기서 투자하게 된다고. 여기서 그러면 그 투자 조건을 쭉 유도를 해봤더니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게 성립하더라 이거지. 이러한 게 성립하더라. 이러한 게 성립하더라. 이때 RI는 뭐냐? RI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 RM은 시장 자산의 수익률. RF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이 되니까 요 바가 붙은 것은 바는 기대치, expected value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랜덤 베리어블인데 여기에 다 랜덤 베리어블인데 여기에 붙으면은 기대치가 되니까 상수가 되는 거지. 이게 숫자, 요것도 숫자, 그러면서 요것도 숫자만 되면은 방정식이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때 베이타 i는 어떻게 측정하냐?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회귀 분석 설명한 것처럼 요렇게 측정하면은 결국에는 요게 리스크가 된다라는 게 샤프의 주장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게 있을 수도 있고 요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요게 진짜 리스크다. 리스크라고 주장하는 게 윌리엄 샤프가 주장하는 거지. 윌리엄 샤프가.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잘 보면은 요게 성립한다면은 요게 성립한다면 요렇게 되는 거지. 공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베타 i 여기가 뮤 i 돼가지고 요렇게 바뀌는 거지. RF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시장 포트폴리오 경우에는 베타 m이 1이 되는 거죠. 베타 m이 시장 포트폴리오. 왜 그러냐면 베타 i의 정의가 시그마 m의 스퀘어에 시그마 im이었는데 베타 m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시그마 m의 스퀘어 곱하기 시그마 mm이니까 요게 시그마 mm이 요거도 똑같은 거니까요. 둘이. 그래서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RM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진 요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Security Market Line이라고 불러. SML이라고 불러. Security Market Line 이렇게 불러. 증권시장선 다른 말로 증권시장선 또는 CPM 라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서 요 CPM 라인이 이제 주어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어제 내가 말한 대로 요 RI가 좌변이 뭐냐면은 required return이고 요게 required return 되는 거. 요것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해. 관측이 되는 거. 무위험 이자율이니까 국고채로 하자고. 국고채 수익률. 그 다음에 RM-RF는 매크로에서 정해져. 정해진다. 이게 이걸 보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러. 리스크 프리미엄. 그랬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4% 전후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RF가 2%로 관측이 되고 RM-RF가 4%라면은 그 다음에는 베타만 있으면은 우리가 요걸 우변값이 나오는 거지. 우변값이 다 계산되는 거지. 요게 베타만 있으면. 그러지? 그러니까 베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베타는 내가 동영상으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베타는 요걸로 그거는 되니까 요걸로 공분산하고 분산으로. 그럼 베타가 주어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RI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RI를. 그러면 요거로부터 베타 계산되면 RI가 나오는 거지. RI가.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가서 고동 모형에서 고동 모형은 요렇게 생겼잖아. div1 나누기 R-G. 그때 요 R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CAPM에서 나오는 거지. CAPM. 그 다음에 요것은 재무제표로부터 나오고. 재무제표 성장률. 재무제표 성장률이나 산업 성장률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고. 요것은 뭐야? 관측되는 거죠. 요것은 보통 과거 걸 쓰면 되지. 과거 걸. 그래서 트렌드가 있으면은 과거에서 약간 늘어난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이 기업의 과거 5년 동안 배당이 주당 9,000원이었다. 근데 약간 증가 성향이 있다면은 5년간
그러면 디브와는 한 10,000원 정도로 놓을 수는 있겠는 거지. 10,000원 정도로 이렇게 추세가 있다면은. 그리고 이것은 산업 성장률을 보니까 이 기업의 성장률이고 산업 성장률을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더라. 예를 들면 0.3, 0.03% 이게 3%라고 주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측정을 했더니 예를 들자면은 R이 7%로 측정이 됐다. 그러면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얼마야? 10,000원 나누기 7% 빼기 3% 이러고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적정 주가가 된다는 거지. 요게. 그래서 요거 기말 시험에 나와. 적정 주가 측정하라가 고도 모형으로 적정 주가 측정해라. 이게 베타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도 모형에 따라서 적정 주가를 제시해라. 이게 나온다고 기말 시험에. 그러니까 지난 학기 때하고는 다르게 요거까지 풀 수 있어요.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다 보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뭐 세무사라든지 뭐 공인회계사 뭐 시험 볼 때 재무관리는 요 정도만 해도 거의 커버가 돼.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 안 해준 것은 MM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안 해도 돼. 별로. MM 정리라는 게 그냥 한번 내가 소개만 해줄게. 모듈라인 밀러 정리 재무관리에서 MM 정리에 대해 설명해줘. 요것만 간단히 이야기할게. 그래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모듈라인 밀러라는 사람이 만든 정리인데 요렇게 이런 정리야. 요렇게 되고 이게 지금 요렇단 이게 요건 기업 가치를 나타내. 요것은 레버리지드 기업과 언레버리지드 기업의 가치가 동일하다. 요거 굉장히 강력한 정리거든. 그러면서 지금 요런 게 성립한다. 근데 이것을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은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MM 정리를 베타 관점에서 설명해줘. 이게 중요한 거라고. MM 정리를 베타 관점에서 설명해줘. MM 정리를 베타 관점에서 설명해줘.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온다고. 지금 보자고. 봐봐. 요렇게 되면은 지금 요렇게 된다. 요걸 어셋 베타라고 부르고 요걸 에코티 베타, 뎃 베타라고 부르는 건데 요런 관계가 있어요. 요런 관계. 근데 MM 정리에 따르면은 레버리지 기업이나 언레버리지 기업이나 똑같아요. 요게. 그러면 결국엔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서로 레버리지가 다른 기업 간의 베타가 어떻게 되냐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 요렇게 되는 거 보일 수가 있다고. 요렇게 되는 거. 이게 여기에 어떤 기업에 레버리지가 있으면 그 레버리지와 언레버리지 베타 간의 관계를 위해서 그 레버리지가 있는 기업의 베타를 이렇게 측정해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이걸 가져다가 CAPM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기업의 required return을 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걸 다시 고도 모형에 넣어 가지고 적정 주가를 산정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상장 회사가 있어. 상장 회사가 있으면 그 상장 회사 요건 측정이 되잖아요. 요것은. 그러지? 그다음에 여기에 기분돼 있다 하자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어셋 베타를 내볼 수가 있다고. 어셋 베타를. 여기에 계산이 되면은 그다음에 비상장 회사의 데레코티가 주어지면은 요 베타 A를 가져와 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면 비상장사의 베타가 나와본다는 거지. 그럼 그 비상장사의 베타를 가져다가 CAPM에 넣어가지고 required return을 내버리고 그 required return을 고도 모형에 넣어가지고 적정 주가를 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것을 이제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다. 요렇게 한번 읽어봐. 이것도 나중에 공인회계사 시험 본다 준비한다든지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하니까 내가 그건 자세히 설명 안 했어. 예년에는 했는데 그냥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거기는 포함 안 시킨 거라고. 그것을. 그래서 요 정도 공부하면은 대체적으로 재무관리 쪽은 다 커버하는 거다. 엔가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이제 기말고사만 이게 요걸 여러 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또 내가 다른 동영상도 올려줄게. 오늘 요거 건 바로 올려줄 거고 나중에 이번 주 중반 정도에 다른 동영상도 올려줄 테니까 여러 번 보면서 자기 개념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어제 말했던 것처럼 이걸 이제 실제 뭐 예를 들면 민자 사업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앞으로 인생 아주 재밌게 살 수 있는 친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CAPM 파이낸싱에서 CAPM의 적용 예를 보여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어제 말한 대로 이런 거 할 줄 알면 이제 엄청 재밌게 사는 거야 인생이. CAPM 복습 먼저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적용 뭐 그러면서 쭉 나오지. LNG 플랜트 프로젝트 이런 걸 이제 쫙 다 해석을 실제로는 이제 하면은 막 이런 게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가 나오는 거야. 자세히 써야 되니까 재무제표라니 그런 거 전부 다 분석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쫙 만들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엑셀 같은 걸로 만들어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친구는 이제 개발회사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그럼 뭐 굉장히 이제 돈 벌 기회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뭐 그러면 좋지. 이제 재무 관리를 하고 나서 책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이해돼 버린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를 이해했지? 좋아, 이 정도 녹화하자고.